중요한 점은 해약금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 주고받은 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받지만 위약금은 반드시 별도로 약정을 해야지만 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의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와 이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들어올 때 저 딴에는 의뢰인께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금, 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점은 이 예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도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식화되고 정형화된 사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내용은 쌍방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형화, 도식화된 사례의 해결책과는 실제 사례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부동산 계약금, 가계약금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은 해약금만큼의 돈을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면 내가 그 계약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체결이 되면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자의적으로 함부로 그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해약금이 만일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 100원만큼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는 내 의사에 의해서 그 계약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00원을 주면서 이걸 해약금으로 하기로 했으면 100원을 준 사람은 그 100원만큼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이고 100원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상대방한테 100원을 줘야지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100원을 상대방에게 준과 동시에 거기서 100원을 더 얹어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액 상환을 하면서 계약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약금은 특별히 약정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주고받은 돈은 해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키겠다고 쌍방 당사자 간에 약속한 셈인데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위약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까 해약금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 주고받은 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받지만 위약금은 반드시 별도로 약정을 해야지만 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해약금과 위약금을 제대로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계약금, 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위약금, 해약금에 이어서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 체결 시에 특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만큼의 액수를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체결 시에 주고받은 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이 임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으로 특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했다면 실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그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돈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100원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100원을 실제 주고받았지만 본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계약금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200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약금은 100원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200원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원을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200원이 될 때까지 추가로 100원을 더 지급한 이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그 200원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매도인도 그 받은 200원의 배액인 400원을 상환을 하고 계약에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식화되고 정형화된 사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도식화된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매매 가격을 10억으로 정하고 1억 원을 계약 체결 시에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억 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원칙적으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약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해약금으로 보게 되면 이 1억 원을 받은 매도인은 1억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왜냐하면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1억 원만큼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2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은 1억 원을 지급한 1억 원을 포기함으로써 1억 원 포기하고 나 계약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될 겁니다. 이제 조금만 비틀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계약 체결 시에 그 10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계약 체결 시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약금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지만 위약금 약정은 반드시 실제 약정을 해야지만 계약의 내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 계약을 할 생각이 없고 나머지 잔금 9억 원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이 매수인의 이행 거절의 의사를 듣고 민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이행 거절을 근거로 계약 해제까지 이르렀다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1억 원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이행 거절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이 1억 원을 몰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1억 원의 몰취는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수인의 이행 거절 혹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 액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1억 원을 몰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위약금과 해약금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거의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면서 그 손해배상 예정 내지는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방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꼭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모두 의사합치가 되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에 의한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상의 사례가 실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사례를 비틀어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과 동시에 1억 원의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은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5천만 원만 실제로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1억 원만큼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이 5천만 원에 다시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이 될 때까지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1억 원의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1억 원을 포기를 하고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인도 이 1억 원의 대액인 2억 원을 반환을 하고 계약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한을 해약금의 근거에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제권을 유보하는 이 해약금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1억 원만큼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적혀 있다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 1억 원만큼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계약금 계약을 1억으로 했는데 그 계약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계약 체결 시에 실제 지급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계약금의 일부 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가계약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의 액수만큼 나머지를 지불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가계약금을 반드시 구별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분쟁 사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장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을 하고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주고받은 증거금 정도인 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여부입니다. 본계약이 체결과 동시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계약 체결을 예정만 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가계약금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약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해약금을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를 함으로써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가계약금으로 본다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 가계약금은 반환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계약 체결 시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약 체결 시에 별도의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별도로 정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게 되고 실제 주고받은 돈과 이 액수가 다르다면 실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에서 정한 돈을 계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에 체결되기 이전에 본계약 체결을 예정을 하고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가계약금이 되는 것이고 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꼭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지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쌍방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라 라는 의사가 합치가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계약서는 이 성립된 계약의 내용과 전부를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치된 의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할 것인지, 중도금은 언제 지불할 것인지, 부동산 몇 동 몇 호를 사고 팔 것인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구체화시켜놨다면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가 있든 혹은 문자 메시지만 있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면 그 계약 체결 시에 주고받은 돈은 해약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받은 돈은 일종의 가계약금이 돼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해약금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으로 판단된다면 아직까지의 화글심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는 배액 상환이나 몰치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계약금의 몰치라든지 배액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위약금과 해약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약금은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돈이고 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은 반드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받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이 위약금 조항이 빠질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 분쟁에 있어서 옆집 변호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변론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옆집 변호사의 이광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